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3년 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상형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 기준금리 인상결정 및 2월 기준금리 유지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 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첫째, 인플레이션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 둘째, 성장세 둔화 지속, 셋째,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넷째,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5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순유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제조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 재고를 살펴보고 부문별 경기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해 왔는데, 그간의 금리 인상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 경기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유출의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3월 3일 한국은행 블로그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지난해 12월에 27.3억 달러 유출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52.9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해외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 약화, 신흥공의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장의 차익거래 유인 축소, 채권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 실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채권 자금은 큰 폭 순유출되었음에도 국내 외환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채권금리도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1월 중 큰 폭 유출되었던 외국인 채권 자금은 2월 이후 해외 공공기관 자금 출세가 꺾이고 민간 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유출 규모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의 배경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3월 6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중순에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와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글로벌 장기금리 하락과 국고채 금리의 동조와 국내 CP, 신용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우량물 순발행이 감소하는 등 채권 시장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도 금리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단기 금리차 변동폭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를 반영한 순기대 단기금리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계산한 변동 요인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장단기 금리차 축소 및 역전에는 미 통화 긴축 완화 기대와
물가 둔화 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최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물가와 성장 둔화 전망, 통화 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가 기저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 장기 금리 하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부문별 재고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재고업 제조는 지난해 하반기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출하 부진으로 재고 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 조정과 중국 리오프닝 등에 따른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글로벌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도소매업 재고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 위기 이전 증가 흐름을 재개하였으며 완만한 확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설업 재고는 주택가격 하락 기대와 금융 비용 상승에 따른 청약 수요 위축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분양 주택의 적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 등 연관 산업의 생산 고용 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제조업 부진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조업 재고의 움직임이 경기 회복 시점과 강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재고 상황을 통해 부문별 경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1년 8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파급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 지수에 미친 영향이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외환 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나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누중되었던 금융 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물 경제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과 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올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은 2020년 이후 경제 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큰 폭 상승하면서 조정 압력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중반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소득, 사용가치 등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리스포저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리스크포저가 높고 시장성 차입 및 금융기관 간 연계성도 높아 PF 사업장 부실이 현재화될 경우 신용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분의 디레버리징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계 부분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하여 거래 상대방 위험을 사전에 낮추는 것이 기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최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켰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연준의 최종금리 상단이 5.75, 6%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환율이 다시 또 위로 튈 경우에 환율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관련해가지고 작년과 달리 지금은 금리 수준이 3.5%로 긴축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펀더멘털을 더 악화시켜서 환율 상승 압력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기 통신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어제 발간된 그 금융 경제 이슈 분석에 나온 내용이 톤이 좀 다릅니다. 통신 보고서에서는 이제 해외 공공기관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공공하고 민간 채권 투자 재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금융 경제 이슈 분석에서는 연초 포트폴리오 조정이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경상수지 부진 시 자금 유출이 추가될 가능성 또 공공투자 자금이 이제 회복되는 게 시일이 걸릴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공공자금의 순유입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 전체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내외 금리 차를 축소하는 것이 그나마 공공 자금을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질문하셔서 제가 다 답변을 일일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먼저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지난 이제 파울러 의장 정원 발언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이제 더 커지고 우리 환율을 포함해서 우리 금융 외환 시장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보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유의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통위 회의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표되는 실제 이제 3월 FOMC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지표라든지 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통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런 주요국 통화정책과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런 부분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어떤 금리 결정이 환율이나 자본 유출입 그리고 이제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국내 물가라든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 수준인데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 펀더멘탈 영향을 줘서 이제 환율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번 통신 보고서에서 이제 분석했듯이 기준금리 어떤 인상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정 정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대외 부분의 어떤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의 어떤 대외 부분의 건전성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우리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의 변화 이런 요인들이 더 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은행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나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양호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외 건전성 면에서도 경상수지가 지금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대외 순채권의 규모는 여전히 이제 상당하고 외환 보유액도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채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나온 그 자료는 금융경제 이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거는 최근에 1월달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나갔지만 이게 어떤 금리 차 그런 요인 그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해외 투자 기관 중앙은행 등의 어떤 투자 여력이 약화된 측면이라든지 신흥국 자체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어떤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것과 그에 따른 어떤 뭐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뭐 이런 요인들이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이제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WGBI 편입 여부 뭐 그런 게 상당히 이제 크게 영향을 줄 텐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또 내외 금리 차도 일부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저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축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또 22의 경우에도 금리 상당폭 인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여건 변화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조미영 기자입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디레버리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꾸준히 이제 늘다가 특히 코로나 위기 때 또 더 한 단계 더 늘었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저희가 아직 그 자금순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이제 기준이 다른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금융시장 동향 보고했던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또 지금 줄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완만한 뭐 디레버리징이 일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저희가 아직은 뭐 이런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보면 이런 가계부채 이런 과다의 누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뭐 일관성을 갖고 계속 누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여기 자료 17페이지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내외 요인별 영향 그래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여건 충격이 가장 크고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치 같은 것도 좀 궁금한 거.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아마 자료가 나갈 테니까요. 그때 수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모형 자체가 이제 보시다시피 바 모형으로 한 건데요. 위에 이게 색깔별로 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화 충격, 뭐 거시 충격, 뭐 통화 충격 중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이렇게 거시 충격이 있는데 요거에 이거 지금 좀 이렇게 보면은 뭐 금리만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세부 내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고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희 실무 담당자를 연결을 해서 요 세부 내역하고 요게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후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서소정입니다. 저는 부동산 부분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아주 뜨거워서 여기에도 이제 올해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또 내년 전망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고 또 규제가 완화되면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주택가격 하락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이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또 올해는 물론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부동산 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셨는데 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PF 구조조정이 지연이 계속됐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 하는으로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뭐 지난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높아진 어떤 가격 수준에 대한 뭐 고평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전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여러 기관 부동산 전망을 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는 뭐 급격하지는 않지만 완만한 하락 정도 그런 정도로 부동산 전망 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뭐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면 과거의 이제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과거는 상당히 좀 이 단기간에 이렇게 어떤 뭐 주식 주가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뭐 상승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큰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이렇게 변동을 한 점 이런 것들은 좀 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인 플럭체이션이 심한 가격 변동이 아니고요. 좀 추세가 좀 깁니다. 그 상승폭이 길었으면은 또 상승 기간이 길었으면은 또 조정 기간도 좀 길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90% 이상이 완만하지만 하락세로 보이는데 내년은 어떻게 됐다는데 기자님분들 질문하신 것 중에 내년에 금리를 인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물가나 아니면 미국의 정책 스탠스나 여타 환율이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거는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고요. 또한 아까 그 이전 질문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완만하지만은 디레버리징이 장기간 일관성이 있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전제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축은행 사태를 과거에 겪으면서 이미 많이 느껴오고 알게 된 경험이고요. 또 부동산 PF 속속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경험을 뭐 저희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 기재부 금융감독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아남아서 또 값어치를 가지고 이제 제 시세를 가지면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 PF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정부랑 협력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유동적인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저희 한국은행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봅니다. 다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리 조기에 억지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좀 건전하고 괜찮은 데는 좀 살려두는 게 경제 충격에 더 덜하고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냐 이런 시각도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정부 당국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믿고 저희도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임동 기자입니다. 아까 디레버리징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지속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디레버링 자체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뭐 저희는 살펴봐야 된다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가 GDP 대비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그게 호주를 제외하면 이제 세계 2위 수준이어서 이미 위험하다고 하는 그 IMF나 BS에서 나온 그 경계선 80%나 85%를 이미 한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이지만 급격하게 되면은 경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완만한 디레버링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건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근데 지금은 디레버리징이 작년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대출만 줄은 게 아니라 주택 관련한 뭐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연간으로 작년에 나타났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1, 2개월 사이에도 보면은 디레버리징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아닐지는 일단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 가계 주체들의 행태 또 이런 걸 갖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일시적일지 아닐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런 추세가 완만하지만 계속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이유에서라도 가계부채가 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은 그게 뭐 일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이제 미국 최종금리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한미 금리 역전폭에 따라서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뭐 총재님께서 이론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한은 최종금리가 3.50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200bp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 수준이라든지 역대 최대였던 150bp 대비해서 이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국장님이 이제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이제 그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용인데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고용이나 물가 흐름에 따라 시장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최종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신지 현재 고용 지표까지 발표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FOMC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 4월 금통위 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미 연준과 국내 한국은행 BOK 기준금리 어떤 격차 역전폭이 뭐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이제 환율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긴 하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은 상당히 많고 특히 국제금융시장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변화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폭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에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고 그거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경제 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 상황, 특히 뭐 예를 들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또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에 따라서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블로그에 올렸던 글 관련인데 그 물가나 뭐 금리 정책 결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치는 것 같습니다. 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장도 나왔고 그다음에
고용 관련 지표도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물가 관련 지표인데 물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표로는 보면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거치긴 하지만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불확실성 외에 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요거에도 저희가 봐야 되고 또 이제 남은 PC 물가 그다음에 FOMC 결과입니다. FOMC에서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점도표를 찍는 그 FOMC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점도표가 또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런 거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같이 보고 또 우리나라 물가도 그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3월 물가가 나오겠죠. 4월 초 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 또 환율 움직임 이런 것 같이 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뭐 금통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고려하실지에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우선 조기 옥석 고르기, 구조조정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지난해 말과 같은 어떤 그 PF 시장의 불안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투입은 적어도 한은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금리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금리차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은의 꾸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다라면은 점도표가 이제 3월 말에 찍히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금통위 입장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점도표가 예를 들면 5.5를 넘어서 찍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대충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지난해 말에 한국은행이 담보 적격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또 유동 RP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PF와 이렇게 바로 매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10월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리스크가 급작스럽게 이제 확대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PF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이제 마르는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라든지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급등했고 또 특히 CD나 CP 어떤 단기 금융시장의 어떤 핵심 기준이 되는 금리 이런 금리조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큰 폭으로 괴리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금통위가 의도하는 어떤 긴축의 금융 상황의 어떤 긴축의 수준 그보다는 좀 더 과다해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대응을 할 때 그런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금융 상황의 어떤 긴축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 점도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저도 뭐 말씀을 드렸고 홍 국장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미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의 향방을 매우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내금리차 확대가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를 면밀히 이제 점검해 나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직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점검한 이후에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서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부라는 거를 좀 수치화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뭐 몇십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파급 효과 있어서 지금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긴축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영되는 속도 측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더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아까랑 일관된 질문인데요. 17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17페이지 그래프. 국내 통화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은 아래에 그 0 기준으로 되어 있는 아래의 오렌지색입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 좀 충격을 줌으로써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를 밑으로 잡아 끌은 게 그만큼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 통화 충격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화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이렇게 시간별로 보시면 다 변하고 있어가지고 뭐 원하는 시점을 찍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고 실무자 쪽이랑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 VAR 모형이나 이런 경제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는 과거 그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들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냥 부연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최근 고인플레이션 맞아서 주요국들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근래에 동조화돼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적이 없었고 그에 이제 그와 계를 같이 해서 달러화 강세가 또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수치를 지금의 현상에 딱 대입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은 약간 저기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속도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 과거보다 빨라졌느냐? 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이어 저희가 금리 인상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못지않은 저기 금융시장 지표들의 반응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실물 경제 둔화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물 경제 둔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엔 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나와 예, 그거는 이제 그 지난해 8월부터 300bp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있는 그 계량 모형으로 보면은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게 쭉 올라왔던 걸 비교를 해보면은 그 효과가 올해 들어서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누적되니까 효과가요. 누적되니까 그게 올해 들어서 또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서 좀 크게 나타날 것 같다. 계량 모형적으로 볼 때 그런 평가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그 아까 홍경식 국장님께서 불확실성은 좀 이제 거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외 여건에 그게 이제 고용이나 경기는 예상보다 좋고 물가는 예상보다 안 내려간다.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예상보다 좀 더 긴축적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저희가 그 이전의 불확실성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부연해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2월달 금리 결정할 때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2월달에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때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이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향후 물가
어느 정도 속도로 둔화될 건지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미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중국 뭐 리오프닝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몇 가지를 뭐 부동산 문제도 하나 있었죠. 부동산 부분이 금융 안정에 미친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까 홍 국장이 이제 얘기한 거는 아마 그 중에서 미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제 뭐 3월 FOMC가 개최되면 조금 뭐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4월 금리 결정할 때 반영해 나갈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신 보고서에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사용 가치 등과 괴리돼 있다고 표현돼 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셨으니까 연말 정도 되면은 괴리가 좀 사라질지 궁금하고요. 그 올해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1.3% 포인트인데 이게 기저나 아니면 공급 요인 없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락 압력만 이만큼 된다고 보시는 건지 1.3% 포인트 하락하는 거. 먼저 1.3%부터 좀 말씀을 주세요. 1.3% 이제 올해 들어서 시차를 두고 본격화돼서 1.3% 빠지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에 따른 모형 반응에서 이제 나온 거여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 측 압력을 좀 완화시키면서 나오는 효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예, 그 모형이라는 게 아까 이제 부장이 이야기했지만 과거 어떤 평균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수치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경제 여건이 좀 다르면 또 이제 다른 숫자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형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는 조금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수요 압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진정되는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모형에서 얼마나 잡아냈는지는 저희가 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뭐 실사용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괴리가 연말이면 해소가 될까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비교할 때 PER, PER을 비교하듯이 이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PI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걸 보는데 그 주식시장의 PER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PER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PIR도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장기 추세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돈 높냐 남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아직도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 PIR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서 그 PIR이나 아니면 여타 관련해 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소득이 감내할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가격 전망하고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 갭 통신 보고서에서 이제 주택 가격 갭을 세 가지 지표로 봤었는데 하나가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임차료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모기지 금리 역수 뭐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 주택 가격 갭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제 홍 국장 이야기했듯이 지금 장기 추세에 비교해 볼 때 주택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해석할 여지가 이제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택 가격 갭이 플러스라고 해서 이거를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바로 매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택 가격이 갭이 뭐 플러스라고 해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여건이 또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상승 압력을 이제 줄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이런 창고 박스에서 이야기 이제 드렸던 거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여건 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갭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최근의 어떤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보고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완만한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